자, 목요일에 용가라 세대 시간입니다. 용감한 남자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새 정부가 열렸습니다. 어제 취임사를 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들리는 얘기입니다. 취임사 때 원고를 좀 없애고 직접 좀 수정해서 뭐 한강 작가 발언도 넣고 좀 본인이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 대통령 네. 중에는 그 연설기록 비서관, 뭐 있죠. 아직은 그 네. 새 정부의 연설기록 비서관은 정해지지 아니었지만 않았습니다만 원래 있잖아요. 예, 네, 원래 하는 있는 사람이. 자리고 예. 뭐 선거 때 주로 후보의 메시지 담당하는 부서쯤에서 그 초안을 만들어서 드렸겠죠. 네. 근데 밑에서 올라오는 그 연설 원고를 그대로 읽는 스타일이 있고 그렇죠. 본인이 직접 수정 뭐 이런 거를 하는 분들, 그러니까 주로 근데 보면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께서는 직접 원고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야, 얘기를 그건 들어보면 굳이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김대중 다 대통령과 바꾸셨다고 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거의 본인이 손을 많이 대시는 스타일이었고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그쪽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주는 대로 읽는 스타일보다는 본인의 생각을 많이 집어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 앞으로도 연설 비서관이 좀 힘들겠습니다. 만들어 가면 그 말대로 안 하고 다 바꿔버리고 그런 경우가 이제 네. 밑에 사람들이 이른바 죽어나는 거죠. 네네네. 이제 누가 연설 비서관 할지 아마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데 어제 이 대통령의 이제 행보라든지 말들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첫 번째 행사는 뭐 청소부하고 뭐 방호원들 봤다고 하지만 공식 행사는 오찬인데 네. 야당 대표들 만남을 가졌어요. 네. 그러면서 뭐 대화도 하자라고 하는데 이 야당 대표들하고 만나서 비빔밥도 먹고 했던 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선거 과정에서도 국민 통합을 많이 강조를 하셨고 그런 취지가 취임사에도 녹아 들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거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건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이 완전히 불통 정부였잖아요. 식사를 제 기억을 네. 자꾸 돌이켜 보니까 기자들하고는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근데 야당이나 정치계 대표하고는 식사하는 기억이 없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자기 편한 사람만 그러니까요. 주로 보고 그러니까요. 그 정치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치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조금 불편해도 그러니까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더라도 얼굴을 보고 마주대어서 뭐 밥도 먹으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안 됐던 거죠. 아. 그러니까 좀 다른 스타일을 새 정부에서는 보여줄 것 같고 또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래서 첫 어떤 행보로 야당하고 야당 대표들하고 밥도 먹고 또 그 자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나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 또 쓴소리 같은 것도 했어요. 그걸 또 듣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뭐 취임 첫날이라 꼭 그런 얘기를 했어야 그런 되냐라는 또,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게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는 바로 전날 선거 치르고 네. 바로 취임해 갖고 이제 시작하는 첫날이잖아요. 4시간 6시 20분에 임명장 그렇죠. 받았으니까 한 4시간 5시간 네. 지나고 이 시간이었는데요. 예. 근데 또 야당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얘기 정도 아닌가. 네. 뭐 크게 불편한 얘기 아니라면 그런 걸 또 들어주는 모습도 직전 정부와는 달라진 것을 체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은 용산 대통령실로 그 직후에 이제 갔는데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덤 같다. 컴퓨터도 없고 뭐 필기구도 없고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대통령실에? 저도 잘 상상이 예. 안 돼요. 사실은 대통령실은 이른바 어공이라고 하는 그렇죠. 정권 쪽의 사람들도 많이 와 있지만 늘공들도 있잖아요. 늘공들이 있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시작하면서 일단 용산 대통령실도 들어갔습니다만 네. 제가 보기엔 이거 진짜
어려운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직전 정부에서 갑자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세팅이 완료되지 안 됐다. 않은 용산 와, 대통령실이라고 볼 수 있죠. 큰일이네. 그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온갖 뭐 보안 시설부터 시작해 갖고 사실은 대통령실이 한번 움직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마어마한 일이지요, 사실. 아이 그때 뭐 어떤 그 무속인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 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세팅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집권. 그럼 그런 식으로 3년을 시작해갖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일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새 정부가 들어서서 와 보니까 아니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최소한 근데 그 말했던 그 늘공들도 그럼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가 아마 봐요. 그렇겠죠, 아마도. 예. 그게 예. 다 가버리라고 집에 한 다 거 자기 같고. 소속처로 돌아가라. 예. 그리고 아, 이게 참. 어떤 일종의 증거 인멸을 철저하게 하면서 컴퓨터고 뭐고 다 없애버린. 왜냐하면 네. 내란죄 관련해서 강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내란 관련한 문건들을 어디서 작성했느냐. 그러니까요. 각 부처별로 이른바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쪽지입니다만 예, 사실은 지시문이잖아요. 문건이죠. 예. 지시문건. 지시문건을 네. 어디서 작성했느냐. 누가 작성했는지, 예.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걸 노상원이 다 했느냐. 네.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했을 거예요. 보조 내지는 도와주거나 최소한. 뭐 네. 같이 한 거는 없느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아니 컴퓨터하고 프린터까지 다 없애버린 건 너무 명백한 증거인멸이죠. 심각한데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좀 바로 잡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경호 문제도 지금 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첫날 경호처 경호를 받지 않고 경찰 근접 경호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일단 지금 경호처의 구성이 네. 이른바 김건희 라인이 얼마나 아직 남아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임식 장에서 왜 경호원들끼리 몸싸움하는 동영상 보셨어요? 혹시?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가요? 지금 저 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저게. 말이 됩니까? 네. 약간 해프닝 아닌 저 나쁜 좀 어떻게 보면 나쁜 건데 둘이 막 몸싸움하는 그러니까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대통령 경호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곳이 바로 경호처고 또 아니면 그게 경호처가 아닌 경찰의 그 경호 인력들도 그건데 지금 자기네들끼리 몸싸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혼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 확실히 인수위 기간 없이 예. 출범하는 정부는 일단 핸디캡을 안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리를 하고 인선하고 조직 만들고 그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날 바로 예. 취임한다는 게 저런 문제점으로 그렇다고 연결된 것 몇 같습니다. 달에 국정 공백을 둘 그럴 수도 수는 없는 거고. 거죠. 국정이라는 거는 뭐 예. 빈틈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확실히 어려움을 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인선 얘기를 좀 하면 국무총리에는 김민석 의원이 내정됐고요.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 인선에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김민석 총리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네. 80년대 대학가에서는 전설이죠. 참 임종석, 김민석 아닙니까? 임종석 보다 의원은 더, 예. 조금 나중이고 한총련인가 그렇죠, 거기는. 뭐 예. 원래는 네. 이정우, 백태웅, 아우, 옛날 분들이네요. 김민석 예. 요런 분들이 정말 전설이죠. 학생 운동의 전설들. 예. 전설들이고 이제 임종석 종학생회장은 그다음 뭐 한 세대가 조금 한 세대 건너서 맞아요. 등장한 것이고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80년대 대학을 나온 분들은 뭐랄까요? 2020년 총선을 통해서 오랜만에 이름을 다시 듣게 된 맞아요.
그런 인물이었는데 새로 복귀한 거예요. 뭐 국회의원 하다가 한참 좀 그렇죠. 쉬다가 공백 기간이 가장 꽤 길었던 길었습니다.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18년 만에 네. 국회 복귀하고 맞습니다. 예. 이제 국회 복귀한 지 5년 만에 총리로서 일하게 됐는데 어제 발표된 인선 그러니까 네. 강훈식 의원은 삼선 의원인데 지금 네. 비서실장은 겸직이 안 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바 배지 떼고 가는 거란 아산입니다. 말이에요. 예. 충남 아산 던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자로 확실하게 두 곳이 보궐선거가 생겼어요. 두 골이십니까? 예. 강훈식 의원 지역구하고 예. 인천 계양. 대통령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근데 이 사실 국회의원은 뭐 보궐 지역구 한 석 한 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아마 아산은 그나마 괜찮다고 이런 판단도 있었을까요? 그것도 있고 아하. 사실은 국회의원은 물론 중요한 자리입니다만 네. 300명 중에 한 자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자리는 사실은 국회의원 자리보다 훨씬 중요한, 사실은 네. 중요한 자리죠. 맞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의 결단도 상당히 필요했을 거고 그리고 대통령이 첫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지명을 해준다는 것은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텁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자 나를 좀 도와달라는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그거 거부하기 어렵죠. 근데 배지 떼고 가야죠. 강훈식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참 70년대생 네, 네. 젊습니다. 저랑도 거의 저 잘 알지만 비서실장이라면 좀 이렇게 나이가 좀 있고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70년대 50대 초반에 비서실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옛날에는 네. 50대면 나이가 적지 않은 옛날로 거였어요. 치면, 요새는 네. 워낙 네. 수명도 길어지고 늦게까지 활동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져서 그렇지 사실은 50대면 일하기 이른바 딱 좋은 나이라고 네. 봐야죠. 그래서 그만큼 과거 비서실장보다 젊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김민석 총리 지명자를 비롯해 어제 발표된 인선 물론 좋은 분들을 많이 골랐습니다만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거 너무 자기 측근들만 쓰는 거 아니야? 그런 이런 느낌도 들어요. 네.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인수위 없이 출발하는 정부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어느 수준까지는 왜냐하면 인수위 2달 여유가 있으면 인선도 좀 더 여유를 두고 하고 검증도 하고. 그렇지 검증도 하고 하는데 아니 몇 시간 만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되니까 당장 자기가 맞아. 같이 호흡을 맞춰왔던 사람 그리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대위가 연장선상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정기 대통령 선거라면 네. 또 다른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보궐이잖아요.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아마 내각이라든지 뭐 인사들이 나오겠지만 조금 이런 얘기는 나오겠습니다. 측근들 위주로 간다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인재풀을 넓히고 싶더라도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자기가 직접 모르는 사람은 검증도 해야 되고 못 씁니다. 쉽게 못 씁니다. 예. 능력도 이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네.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핸디캡은 안고 출발하는 정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딜레마네요. 근데 그러니까 네. 내란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죠. 맞아요. 국정이 제대로 가려 그러면. 자, 이재명 대통령의 1호 행정명령이 비상 경제 점검 TF 구성하라 지시인데 그만큼 경제 상황 심각하고 선거운동 기간 동안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민생 회복, 경제 살리는 거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1호 지시가 됐습니다. 지금 네. 사실은 이른바 민생은 대단히 어렵죠. 심각합니다. 일단 예. 1사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수출도 5월 달 들어서는 뭐 8%가 줄었는데 8%는 적은 수치가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줄어든 거예요. 특히 업종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수출은 20% 넘게 네. 줄었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액수를 보면 이제 금액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역시 반도체. 그다음이 자동차거든요. 예. 3등 이하는 사실은 비슷비슷해요. 공작기계, 기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조선화학, 예, 맞습니다. 뭐 석유화학, 조선 뭐 이런 순으로 나갑니다만 우리 반도체하고 자동차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일 그렇죠. 많이 팔리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 근데 일단 자동차가 큰 타격을 네. 입었고 반도체도 당분간은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조심스럽죠. 네. 전통적인 우리 강한 분야가 지금 중국이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네. 또 첨단 반도체 분야 관련해서는 워낙 세계적으로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야말로 경제적 비상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대통령이 직접 챙기셔야 되는 분야가 그렇죠. 맞고 다만 이제 수출은 그렇습니다만 내수 경기를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내수 경기는 전통적으로는 가장 효과가 빠른 분야는 건설 분야예요, 사실은. 건설. 예, 예. 건설 분야, 건설 경기를 살리면 효과는 제일 빠르죠.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이른바 인력 시장에 바로바로 맞습니다. 반응이 사람 뽑아야 되거든요. 되니까. 예. 네. 아침에 당장 그 일거리 찾는 사람 숫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요. 근데 당장 그 건설 경기 결국엔 부동산과 직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그 풀리지 않고 있는 부동산 PF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 문제도 있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또 많은 국민들 중에 그런 분들 하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또 좀 그랬어요. 공교롭게도. 아니 그렇죠. 그건 경험치가 쌓인 거죠. 보수정당이 하면 집값이 안정했고 민주당 쪽은 계속 올라가는 느낌 그게 들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일종의 지금까지 형성됐던 시장의 네. 어떤 예측을 바꿔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면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쉽지 않죠. 일단은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추경이죠. 추경. 그래서 대략 35조 원 규모 내외가 되겠습니다만 조속한 추경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인수위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각은 그대로 전 정부 사람들이 있어요. 이주호 교육부총리 비롯해서 일단 국무위원들이 사의 표명을 했는데 박성재 장관은 받아들였고요. 법무부 장관 거는 나머지는 이제 반려를 한 상황인데 이건 뭐 국무회의 구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인도 내란과 관련해서 혐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바로 다음 날 모였던 이른바 4인방. 오찬 회동. 안가 4인방. 예. 그 4인방 중에 한 명이고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수사기관의 그 물론 검찰청이 법무부의 외청입니다만 서면으로 수사지휘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검찰총장을 통해서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직에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그냥 두는 거는 부적절하죠. 그리고 여태까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내란 관련 수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예. 법적 책임은 앞으로 좀 따져봐야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국무위원 중에 유일하게 사표가 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나머지 국무위원 뭐 구성의 부분 뭐 11명이 필요하고 뭐 그런 것도 좀 따지기는 따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다를 다 그만두게 할 수는 그러면 없는 상황이죠. 국무회의 못 자체 여니까요. 개최가 불가능해지니까. 국무회의가 꼭 필요한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자,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국회는 되게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특검법, 3특검법도 지금 통과가 뭐 처리가 예고돼 있고 특히 또 뭐 지금 법관 관련된 뭐 법들 여러 가지 법들 검사징계법 등등이 지금 올라가는데 이번에 이제 거부권 장벽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통과만 되면 다 법안이 네.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이제는 집권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리고 의석이 173석입니다. 뭐가 걱정이 그냥 쭉쭉쭉쭉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요. 기존의 범야권이라고 예. 불렀던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음. 이제 다른 정당도 이제는 범여권으로 분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법여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190석 190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신당을 제외하고도 190석인데 김상우 의원까지 왔으니까 예. 190석입니다. 190석의 의석을 범여권이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그래서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거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법안 처리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신중해야 예. 된다. 훨씬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뭐 저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찬성이에요. 네. 그거는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거부권에 막혀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적 의혹을 받았던 사건들에 대한 특검은 빨리 시작하는 게 맞죠. 근데 어제 그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대법관을 순차적으로 증원을 해서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은 법원조직법이죠. 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보다 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기존에도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 이걸 급하게 아니면 당장 처리하면 마치 뭐랄까요 일종의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빨리 처리되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은 보다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윤석열 때 또 권한 대행 때 그때 거부권에서 막혔던 법안들 이런 법안들 위주로 네. 통과를 시키는 게 맞겠네요. 그럼 그렇죠. 검토가 다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상법 개정안 상법 교정안. 예, 네. 이제 또 통과가 되겠죠. 네. 저는 그거는 빨리 시행이 되면 그만큼 지금 국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네. 사실은 상법 개정안이 시행이 언제쯤 확정이 되느냐를 보면서 대기하고 있는 외국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맞습니다.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외국 자금의 빠른 투자를 위해서도 빨리 진행돼야 되는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법안별로 좀 완급 조절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있다. 보여요. 이게 사실은 입법이라는 게 개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개혁이라는 걸 막 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 검토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게 맞는데 이제껏 다 됐던 거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것을 빨리 하는 건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리고 이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됐는데 민주당 당내 선거가 이제 줄줄이 있잖아요. 원내대표 선거, 당대표 선거 그렇죠. 합니다. 예. 그리고 당장 또 내년에 지방선거도 맞습니다. 이제는 1년 앞으로 예. 다가왔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이 이른바 자신의 선명성 내지는 어떤 법안 처리를 주도하는 모습을 아하, 보이면서 그러네요. 당내 선거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에 좀 활용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걸 적절하게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또 있다. 이제는 모든 책임을 종국적으로 져야 되는 집권 여당이 된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야당 때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득표율이 40%를 넘기면서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오히려 40%를 만약에 넘지 않았다면 뭐 출구조사처럼 그 밑이었다면 뭔가 좀 정리가 되는 모양새일 건데 40%를 넘기다 보니까 더 혼란스럽다 이렇게 그렇죠. 분석도 되거든요. 어떻게 봐야 김문수 됩니까? 후보가 41%를 넘게 득표하면서 참.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이 더 나락으로 빠지기 딱 좋은 득표율이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0대 중후반 득표율을 보여줬으면 그야말로 폭망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당장 1차적으로는 후보에 대한 책임론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뭐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물론 네. 이제 그거는 반성 여부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데 40%를 넘기면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나는 선전했다. 이 어려운 선거에서. 왜냐하면 내란으로 인해서 생긴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핸디캡을 안고 치르는 선거에서도 40%를 넘기면서 영남권에서는 높은 지지율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랄까요, 대선 끝나고 이제 대구로 안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좀 봅니다. 김문수 전 후보가 예. 그리고 그 일단 후보 주변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이 계속 부추길 거예요. 아마도 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 받았는데 네. 지방선거도 문제 없을 거고 다음 총선도 등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전당대회가 언제가 예. 열리면 예. 당 대표로서 당권은 잡을 수 있다. 당권 잡으면 사실은 당권 잡으면 지방선거도 내가 하는 거고 그렇죠. 다 하는 겁니다. 지방선 그렇죠. 이번 당 대표는 지방선거 치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권 잡고 싶겠죠. 예. 예 하는 거 보니까 맞네요. 그 당연한 것 같아요. 당권 잡고 싶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른바 한동훈 전 대표도 네. 보나마나 전당대회 출마를 할 거고 하겠죠. 결국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내 최대 개파인 친윤 네. 세력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럼 누가 하고 손을 잡을 것이냐. 그럼 결국 또 주도권을 친윤이 잡는 거 아니?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두 개 중에 하나죠. 사실은. 이 말 좀 그렇지만 아스팔트 아니면 친한 쪽 한동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근데 거잖아요. 친한계하고 손잡기는 그러니까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김문수 쪽이죠. 그건 선택지가 없는 거고 예. 제가 말씀드린 선택지 두 개는 김문수 전 후보 측과 다시 한번 손을 잡는 잡느냐. 거. 어쨌든 근데 관계는 껄끄러워요. 네, 아주 지금은. 매끄러운 관계는 아니죠. 예. 아니면 자체 후보를 내느냐. 자체 후보를 내서 당권 도전을 하느냐. 친윤계에서 예. 만약 그렇게 되면 친윤계의 자체 카드는 뭐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어쩌면 원희룡 까지. 전 장관 정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봐야죠. 김문수 후보도 도전을 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당권 싸움을 만약에 자체 후보로 냈을 때 3파전에서 이길 수 있느냐. 3파전을 벌이다가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차지하는 가져가버리면. 상황이 되면 이제 그건 친윤 입장에선 최악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약간 껄끄럽지만 김문수 후보와 다시 힘을 합쳐야 되는 거냐? 이제 앞으로 고민하겠죠. 고민이 될 것 같네요. 이준석 후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결국 한 자리 숫자에 머물렀어요. 선거 비용을 받지 못합니다. 보전받지 못하는데 앞으로 개혁신당 앞날을 뭐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독자 생존은 어려운데 쉽지 않겠죠, 당연히. 예, 그렇다고 예. 바로 국민의힘과 합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상황이 이런 예. 얘기 또 하더라고요. 합치면 두 자리 수 산수적으로 합치면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하고 단일화 안 돼서 이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국민의힘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벌써. 일단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득표를 단순 합산하면 더하게 하면 네. 007 빵이죠. 0.07% 앞섭니다. 앞섭니다. 예. 근데 뭐 그렇게 단순 합산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만 이른바 단일화 이벤트를 이용해서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냈다고 하면 뭐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 정도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일단 그 어떤 단일화 실패에 대한 책임론보다도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야 이래 갖고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르냐. 그건 현실적인 고민이거든요. 네. 뭐 내년 지방선거 자신 있다고 하지만 그건 뭐 하는 말이고. 근데 지방선 하려면 지역구마다 보내야 되잖아요. 네. 사람은 있으며 이길 때가 죄송하지만 있습니까? 일단 출마자 만만치 구하기가 어렵죠. 그거요. 예. 못 구하고 꼭 사람들이 될만해야 가는 거지 그냥 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 정도 지지율이면 사실은 네.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뭐 당선자를 낼 수가 없는 거고 없죠. 네. 적어도 3인 이상을 뽑는 그
그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초의원 중에서도 2인 선거구에서는 안 되는 되고 거고 양당이 되니까. 예, 3인 선거구 이상 뭐 3, 4인을 뽑는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당선자를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쉽지 않거든요. 않죠. 예. 그것도요. 예. 당세가 어느 정도는 돼야 돼야죠. 좋은 후보자도 들어오는 거고 후보가 좋아야 3인 이상 선거구에서도 당선자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지방선거 전에 국힘 쪽과 합쳐야 되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지금 국힘 쪽 상황을 보면 네. 개혁신당을 선뜻 받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자칫 잘못하면 질이 멸렬해질 수 있겠어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하나만 더 짚어보죠. 출구조사가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해야 되나? 차이가 많이 났어요. 네. 좀 이런 경우를 처음 봤어요. 총선도 총선이지만 대선 같은 경우는 한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출구조사 거의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수점까지 맞았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차이가 좀 났습니다. 많이 틀렸어요. 뭔가 바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래 되면? 이럴 바에 뭐 합니까? 돈 들여서. 그렇죠. 아니 여론조사한 것보다 더 틀리면 어떡합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작업인데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럴 때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바꿔야 거죠. 될것 같은데요. 기존 방식을 계속 쓸 수는 없어 보여요. 결국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전화 받은 사람 중에 샤이가 있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아니 반대로 네.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바꿔야 될지는 네. 그야말로 뭐 여론조사 전문가 분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틀리면 안 됩니다. 이게 네. 뭐하러 하는 거 이게 지금 이거는 근데 그래도 당락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네. 없지. 만약에 정말 당락이 바뀌는 정도의 출구조사 오류였다 이러면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송사 3사 큰 데서 다 했는 건데 글쎄요. 진짜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그나마 같아요. 그 종편 중에 한 군데가 MBN 얘기를 해도 됩니다. 예. MBN 비슷하게 맞췄죠. 네. MBN 맞추고 저희 또 뉴스토마토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뉴스토마토에서는 여론조사 거의 맞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출구조사보다 더 맞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이길 줄은 알았지만 네. 몇 퍼센트 차이로 이길 거냐. 네. 뭐 이 사람 저 사람 그 선거 전에는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20% 이상 차이 날 거라고 하는 분도 있었고, 맞아요.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도 아니 뭐 선거의 성격을 보면 그게 맞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뭐 아니다, 뭐 15%다, 네. 적어도 10%다, 10%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제가 7에서 10% 저 들었어요. 사이 정도 예. 차이가 날 것 같다. 김용남 의원님은 네. 예측을 참 잘하십니다. 근데 거의 맞았어요. 그게 20까지 될 수 어떤 대통령 선거에서 그 되는 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우리나라 구조에서 지금 출구 조사는 10%보다 높게 훨씬 났어요. 훨씬 더 51대 나는 39가 거였잖아요. 났으니까 12, 13이었는데 방식을 좀 바꿔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럴 바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합니까? 틀린 아니면 아예 안 거. 하든지. 안 하는 게 낫죠. 저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는 그 돈을 들이고 예. 하는 해서 뭔 틀리느니 의미가 뭐 있습니까, 하지 말든지. 사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